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근데 그게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유리한 전략일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사실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마가의 완성,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은 대만을 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김광석입니다.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줌으로 좀 연결해서 그 현안을 좀 전달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했었던 역할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 찾아와서 중요한 현안을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그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서 정말 그냥 빠져서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옆에 놓여 있다. 오바마 전과 후는 달랐고요. 트럼프 전과 후는 달랐습니다. 역시 바이든 전과 후는 뭐가 달라도 달랐거든요. 트럼프 2.0 시대 전과 후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모자 위에 써놓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만 이 마가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마가가 뭘까? 트럼프는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가지고 와서 미국 내의 제조기지를 완성시키겠다. 이게 마가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또 배터리, 이런 미래 유망 산업을 모두 가지고 오는 건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가져오는 거다. 밸류체인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A부터 Z까지 다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소재는 일본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조는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이 제일 잘해요. 한국도 잘하지만 분산되어 있어요. 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없애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미국 내에 완성시키겠다. 설계, 소재, 장비, 제조, 시험 공정, 그리고 판매, 서비스까지. 서비스는 뭐예요? 반도체의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가 서비스인 거예요. 메타가 서비스인 거예요. 챗GPT가 서비스인 거예요. 결국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정부 구조를 만들죠. 그동안에 없었던. 그게 뭐죠? GEC, 정부 효율성 위원회,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이 GEC를 누가 제안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GEC가 뭐 하는 거죠? 조직이 연방정부의 회계장부를 보고, 회계장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빼다가 효율적인 데다가 옮기는 역할을 해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상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국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산을 관할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한 가지 또 다른 역할이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부 자문위원 활동을 정말 10년 넘게 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나 여러 그 자문 활동들을,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제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제발 좀 정부가 미래 산업을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발 좀 CES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 많은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관심 갖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30년 전 규제 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를 일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마가는 결국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야 돼요. 그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는 그런 규제가 없네? 그런 나라로 가고 싶어야 돼요.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업 시험해야겠네. 여기는 규제가 프리하네. 그러면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이 잘해요? 전통기업이 잘해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합니다.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일론 머스크 혼자 미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주산업 고민하고 자율주행차 고민하고 A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제정이 내린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원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완화시켜서 그 영역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겁니다. GEC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동안 얘기했던 공약들, 그리고 공화당 정책 공약집에 있던 세부 조항들 가지고 정말 이 마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생각인지 퍼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일기 때 여러분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역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두 리더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기지를 두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 안 해도 되는 나라다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을 주는 겁니다. 굉장한 매력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제조기업에게는 어쨌든 비용이니까 비용 감소라는 매력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필요 없다. 2번. 두 번째는 법인세 절감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 끌어올렸다면, 트럼프는 나 법인세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기업들은요, 당연히 절세하고 싶죠. 그러면 그만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법인세 절감, 이거 매력적인 거예요. 다소 노동력 비쌀지 몰라도, 노동 인건비 비쌀지 몰라도 법인세 절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두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느끼고 미국의 현지 공장 둬도 되겠다.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론자죠. 금리 인하를 추구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업들은, 또 미국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 인하론자예요.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해요. 다만 여기서 모호한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모호한 의견이 뭐냐면 파월과 불편한 동거하는 거 아니냐. 파월이 오히려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파월이 과연 해고될 수 있느냐? 파월이 과연 사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임을 안 한다면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온다던데? 관세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하면 오히려 인플레 온다던데?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오히려 금리 인하 어렵지 않을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일지라도 그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 중요한 줄기에서 벗어나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금리 인하론자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고 기업들은 그게 매력적인 환경으로 느낄 것이다. 그게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한다. 그 부분에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죠? 네 번째 수단이 뭘까요? 네 번째가 바로 강력한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관세고요. 관세 전쟁의 역사를 잠깐 돌아가 보시면 이미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관세율이 역사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세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18년, 19년, 20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이후에 20년부터 관세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된 걸 보면 트럼프 시대 동안 관세율이 치솟는 건 맞다. 자, 그러면 관세율이 치솟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하기 어려워져요.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를 완성하기 유리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근데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벌써 답변이 됐죠?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막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막는 장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수단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편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말고 현지 생산하라,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 네 번째가 되겠다. 그러면 바이든의 정책 드라이브는 뭐였어요? IRA였어요. 그 다섯 번째, IRA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IRA,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무역전쟁했던 인물이거든요. 둘 다 무역전쟁은 하지만 무역전쟁을 하는 수단,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물론 트럼프라는 인물은 IRA 없애겠다. 유세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요. 그건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공화당은 트럼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에는 IRA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IRA를 지지해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거의 몇 안 되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중국을 나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정책이다. 그런 좋은 정책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걸 왜 없앱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없앤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바이든의 성과인데 그 이름을 놔두겠습니까? 이름을 없애는 거다. 세부 조항들은 살아 숨쉴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겠죠.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저는 예측을 한다면 뭐 마가 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나 세부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려두고 조금 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조항들을 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관세 전쟁까지 붙여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5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나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여전히 활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미국에서 현지 생산 방식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죠. 왜? 중국과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돌렸던, 중국에서 우회 생산했던, 여러분 관세 전쟁도 굉장히 무서운 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오르고 일본 주가 올랐는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 떨어졌던 건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관세 전쟁 일으키면 중국 주가 떨어지겠죠. 중국 경기 안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떨어졌을까요?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 우회 수출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구조가 다 미국으로 이동시켜서 마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책 수단들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바로 저는 FTA라고 생각합니다. FTA 정말 싫어하죠. 원래부터 일기 때도 싫어했죠. 한미 FTA 싫어했고, 나프타 정말 혐오합니다. 나프타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있으니까 굳이 공장을 미국에 둘 필요가 있어요? 멕시코에 두죠.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하고 그리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나프타를 없애면 관세를 또 높이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 생산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채택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FTA 같은 거를 재협상,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겠다. FTA입니다. 이런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를 돌이켜보면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이고 또 그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의 배경에는 전쟁이 빠지지 않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근데 경제 제재를 가했었을 때 사실 러시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안 할게. 근데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었는데 그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가스관을 잠그니까 정말 얼어 죽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OECD 회의 참석하려고 겨울에 여러 번 그 파리에 갔었거든요. 파리 보통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근데 겨울에 가면요 너무 추워요. 겨울에 파리를 제가 왜 가겠습니까?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정말 춥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그 추위가 더 느껴져요. 살에 그 뼈를 에이는 추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안 떼요. 원래
거기가 문화가 그래요. 그 옷을 두껍게 입어요. 실내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더 아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어땠나요? 오히려 중국,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대체로 수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바이든은 중국을 혹은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립시키지 못했고 동맹국끼리 싸우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방국, 미국과 미국 우방국 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중국을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재밌게도 나머지 국가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왕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똘똘 뭉치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단단해지는 거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이 중동 국가들이랑 친해지면서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원유를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위안화로 결제하자. 브릭스 국가들끼리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거래해? 우리 헤알화로 반 결제하고 위안화로 반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누구와도 동맹국적 지위를 갖지 말자.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게. 그냥 우리는 거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유리한 전략일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을 공세에 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고 전쟁을 멈추지 못한 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는 방식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매력적이게 제공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를 미국 편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름 푸틴과 친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 이런 국가들하고 나름 친분을 쌓고 또 협상을 하고 하면서 나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사실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거, 마가의 완성,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은 대만을 내주는 겁니다. 대만을 왜 내줘요? 어떻게 정점을 찍어요? 대만을 내준다는 것은 껍데기를 내준다는 것이고 알맹이는 TSMC죠. 그래서 TSMC 공장을 완성시키고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미국 본국으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TSMC 선배들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들 데려오기 좋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 앞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어쨌든 이 TSMC 인력들이 미국으로 이동시키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치 대만은 중국으로 내주는 방식. 대표적인 게 홍콩이거든요. 홍콩도 그래요. 홍콩을 내줬지만 사실 홍콩을 대표하는 산업, 영화 산업은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홍콩 배우들, 엔지니어들, 감독들, 이 모든 영화 산업의 핵심 인재들은 미국 헐리우드가 다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반도체 공급 안 하고 에너지 공급 안 하고 하면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트럼프의 큰 그림은 모든 걸 다 미국 내 완성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트럼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크게 손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다면 가장 크게 울상을 지었던 인물 한 명이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굉장히 큰 의문이 과연 트럼프는 파월을 내칠까? 내칠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리고 파월은 만약에 사임을 할까? 그 독립성이라는 그 대주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사임이 가능한 걸까? 그런 관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대주제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 론자인데 분명히. 근데 더군다나 상충되는 것이 관세 인상한다고 그랬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경기 부양한다고 그랬고, 그 밖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대주제가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1편에서 트럼프의 진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다면 거기에서 의문이 남는 그 부분, 금리 인하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보시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파월을 내칠까? 내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8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선 전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월 달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작은 금리 인하도 아니고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노했죠. 야, 이거는 정치적 금리 인하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금리 인하다. 대노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당장 자를 거야. 내가 당선이 되면 너 당장 자를 거야. 대노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또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모호한 의견일지 모르지만 당선 결과가 나온 후 금리 인하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의 금리 인하니까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25년 1월부터의 금리 인하가 아니니까 역시 반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트럼프 입장에선 할 수 있어요. 왜 내 정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금리 인하나. 모든 금리 인하라는 좋은 선물은 내 정부 기간 동안에 해야지 라는 겁니다. 나는 금리 인하론자고,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나는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야. 더군다나 제가 1편에서 강조해드렸던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금리 환경을 조성시켜서 낮은 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마가를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너 보니까 내 말 안 듣네? 너 해임시킬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말뿐 아니라 이 사람의 인물됨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저는 트럼프 일기 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일기 때 모습인데요. 파월이 금리 결정 FOMC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예요? 트위터 하는 겁니다. 트위터로 뭐 하고 있죠? 파월이 금리를 동결하니까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냐라고 트위터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rate cut, 금리 인하해라. 안 하면 I will cut you. 금리 인하 안 하면 난 너를 자르겠다 라고 트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통화정책에 민감하고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뭐 탄핵 얘기가
나올 만큼 야 이거 무슨 통화 정책에 독립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뭐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통화 정책에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의 수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 정책의 수장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다. 통화 정책이 독립되어 있는 게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최근에. 뭐 제 입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거예요. 뭐 그런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통화 정책 기조에 혼선이 생겼어요.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CME 페드워치 상에서 재밌게도 12월까지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막 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금리 인하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있고 25년 연내 금리 인하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 제동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파월을 뭐 자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법적으로는 트럼프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파월 연준 의장직은 임명직이긴 하지만 임명받음과 동시에 임기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받지 않으면 독립성이 부여받기 어렵겠죠. 언제든지 해고가 된다면 독립성을 부여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임기를 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독립성을 주는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기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임기가 26년 5월까지입니다. 26년 5월까지는 연준 의장직을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죠. 지난 11월 FOMC 회의 끝나고 FOMC 회의가 4시에 있었고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정확히 42분 동안 있었습니다. 저 이거 라이브로 직접 들었지만 새벽 4시에 라이브로 직접 들었지만 끝나고 3번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퇴 요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임시킬 수 없으니까 사퇴 요구 압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퇴 요구 압박하면 물러날 거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 결국 법적으로는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파월이 스스로 사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사임할 거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FOMC 미팅 이후 그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중이고 그런 질문을 2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잠깐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do you believe?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The president 이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fire 그러니까 해고하거나 혹은 demote 강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강등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게 너를 강등시키려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파월이 not permitted under the law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못 알아들어요. Not what?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not permitted under the law. Thank you. 법에 의해서 법의 기초에서 나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나는 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나는 연준 의장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해임되지 않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해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 아닙니까? 레드 스윕이니까 법제도를 바꿔서라도 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연준의 독립성은 최상위법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은 재정정책의 리더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굳이 통화정책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야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이쪽 사이드에서 물가지표를 계산해요. 추계해요. 물가지표를 여기서 계산해서 발표하면 통화정책의 수장은 물가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물가지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요. 근데 만약에 금리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이 물가지표를 직접 추계한다고 생각해봐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금리 결정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본 사람이 스스로 채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시험 본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각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식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내려오게 시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아까 영어식 표현으로 디모트라는 표현이에요. 강등시키는 것. 그럼 총재직에서는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직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통위 위원인 거는 여전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은행 직원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통위처럼 FOMC 위원이 있어요. FOMC 위원은 12명으로 금리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점도표 12개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7명의 가버너, 연준 위원들과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 한 명이 연준 의장인 거예요. 근데 연준 의장직을 박탈당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FOMC 의장으로 선출해요. 그러니까 페드 의장직을 잃을 수는 있지만 FOMC 위원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독립투사가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쨌든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것은 조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갖고 그 독립성을 위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항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직에서는 내려오더라도 FOMC 위원장으로는 선임할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닐지라도 금통위 위원장으로는 만들어줄 것이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금통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재직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지라도 임명하는 것일지라도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통화정책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위원들이 강하게 더 반발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론자로서 차라리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주고 트럼프는 현명하게 어떻게 하려 할까요?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조성시키려 하겠죠. 물가 안정되는 흐름을 유도할 것이죠. 그래야 금리 인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12명에게 생각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